자, 우리가 잠복결핵과 의사 환자의 차이점은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네 조각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퍼즐이 네 조각이 있는데 결핵으로 가는 퍼즐 한 조각은 첫 번째가 증상이지. 그럼 증상에서 나타났어. 그럼 퍼즐 하나 맞췄어. 두 번째 퍼즐은 엑스레이를 찍어봤어. 그럼 엑스레이 방사선상으로도 뭔가 결핵인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퍼즐도 맞았어요.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맞으면 돼요. 세 번째가 조직 검사를 했어. 거기에서도 소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스럽다는 거죠. 소견은 있어. 그런데 항상 결핵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객담이라 해야 돼. 거기서 균이 나와야 돼. 근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려고 보니까 거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하나만 안 맞고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하나 안 맞았다 그래서 아싸 나 결핵 아니네 그런 생각보다 이상한데? 그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양성인데 마지막 하나가 안 맞을 때는 의심스럽네 의사 환자예요. 반면 잠복결핵은 이름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잠복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럼 잠복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냐면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숨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결핵에 감염된 건 맞다 그랬어요. 잠복결핵도 감염자니까, 환자니까. 근데 결핵에 감염된 거는 맞는데, 맞다면 증상 있어야 되잖아. 근데 증상이 어떻다?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여기서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퍼즐이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안 나타나요. 그럼 우리 마지막 퍼즐 하나가 뭐였죠? 객담. 혈액균 검사에서도 어떻게 나왔다? 음성이에요. 그럼 잠복결핵은 그냥 감염된 건 맞지만 음성 다 음성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혈액균 검사 객담에서도 안 나타나는 이 잠복결핵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 피검사 또는 투베르쿨린 검사, 혈액 검사나 투베르쿨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되는데 이렇게까지 달달 외울 건 없고 피검사 아니면 투베르쿨린 검사 이거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전에 객담 검사까지는 안 나타나. 그래서 모든 게 다 숨어 있다. 그래서 잠복결핵이라고 한다. 그럼 잠복결핵은 왜 모든 게 안 나타났을까? 숙주인 내가 결핵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지금은 꼬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부한다고 많이 약해진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잠복결핵 감염자도 결핵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은 전부 다 음성. 의사 환자는 양성인데 하나가 음성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개를 그렇게 구별하면 여러분 어렵진 않아. 두 가지는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규입니다, 여러분. 결핵에 관한 법규도 같이 조금 몇 개 보면, 결핵관리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결핵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이야.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계획을 짜요. 그럼 감염병에 대한, 뭐, 결핵 말고 모든 감염병에 대한 계획은 감염병 예방 계획은 누가 짜요? 질병관리청장이 짜는 거 맞아요? 에이, 다시. 감염병에 관한 예방 계획은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은 누가 짜요? 물론 누가 좀 주도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할 거야. 근데 감염병에 관한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었어.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면서 머리 맞대고 짰거든. 근데 결핵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니까 결핵만 또 하나 계획을 짰어.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 짤 때 결핵도 들어 있었고 너하고 나하고 짰으니까 결핵 하나는 네 혼자 짜. 그래서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짠다? 질병관리청장이 단독으로 짜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들은 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5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것도 5년, 결핵관리 종합계획도 5년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왜 관리가 중요합니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뭘로요? BCG 예방접종. 그죠? 예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핵은 밀집되고 공기가 탁한 곳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고 창문 닫았고 있으면 잘 생기거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결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폐결핵은 여러분 균이잖아. 균인데 이게 옮기는 경로에 있어서 전파의 경로에서 제일 많이 흔한 게 뭐가 될까요? 비말 전파예요. 결핵은 비말 전파야. 그럼 비말은 여러분 호흡기계, 침방울 이런 걸 옮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결핵 환자의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헤파 마스크를 낀다.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중요합니다. 결핵 환자를, 비말 환자를 케어할 때 의료진이 끼는 게 뭐냐 하면 헤파 마스크 그리고 N95 마스크예요. 그럼 이때 헤파 마스크와 N95 마스크를 환자가 낀 게 아니라 의료 요원들이 꼈어. 그거는 감염 경로에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 싶은 거야? 의료진한테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고 싶은 거죠. 침입을 차단하는 거죠. 감염병의 발생 과정의 연결고리 중에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환자가 마스크를 낀 환자가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감염병의 발생 과정 중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잠깐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환자가 끼고 있는 거는 탈출을 차단하는 거. 의료 요원들이 낀 거는 내한테로 들어올까봐 침입을 차단하는 거. 그렇게 하나, 두 가지 구별하시고. 그럼 결핵은 어떤 사람이 잘생깁니까? 하면 감수성이 높은 환자라고 있었죠. 그럼 감수성이 높다는 말은 잘 걸린다는 소리야. 주로 어떤 사람? 어린애들, 소아들이나 또는 노인들도 잘생겨요. 그러면서 소아, 노인은 잘생긴 건 이해가 되는데 또 누구도 잘생기나? 청소년들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결핵도 많이 생기거든. 청소년도 잘생겨. 소아도 잘생기고요. 노인도 잘생기고요. 청소년도 잘생겨. 그리고 결핵은 옛날에 후진국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 살아서 생긴 거든.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서 얘는 영양결핍자 잘생겨요.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병이라도 잘 걸리잖아. 그럼 아까 제가 역격리하는 환자 중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했죠. 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결핵도 잘 생겨요. 그럼 에이즈 환자도 면역력이 면역 결핍증이니까 에이즈 환자도 역격리 하잖아요. 그럼 이 환자도 어떻다? 잘 생겨요. 결핵 잘 생겨요.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 만성질환자도 잘 생겨요. 앤드 흡연자는 뼈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사람들이 감수성이 높은 환자다 하는 거 봐주십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물을 수도 있고 성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결핵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증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치료 관리예요. 치료 관리. 그럼 치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핵약을 먹어야 되겠죠?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항결핵제를 언제 한다? 식전에 한 번 먹어. 식전, 아침 식전에 한 번만 복용할 거야. 근데 이거 복용을 2주만 복용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옮겨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환자를 아까 뭐라 그랬죠?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했죠. 2주만 복용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옮기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럼 결핵은 정말 중요하죠. 영양에서 물어보겠죠. 어떤 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전부 다 보야. 그래서 탄단지가 전부 다 보예요. 비타민은 여러분 적게 주라는 거 있었어? 없었어. 우리 공부에서. 그래서 비타민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탄단지에서 지방을 많이 먹어주라는 건 거의 없거든. 그죠? 뭐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그 정도는 지방의 섭취가 금기가 아니면 많이 먹어주는 거 맞는데 그거 외에는 지방 많이 먹으라는 거 없었잖아. 그런데 결핵은요 지방조차도 많이 먹어줘. 고탄수, 고단백, 고지방 전부 다 고고고 이렇게 가는 건 결핵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 중에서 잠복결핵 알아보는 진단하는 테스트 이름이 뭐였어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팔에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팔의 안쪽, 팔 안쪽 부분에 하죠. 그거를 점박
내측에 나겠다. 그럼 이때 전방 내측에 어떤 주사를 하는 거예요?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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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뜨는 거. 그게 뭐죠? 피내 주사를 하겠죠. 그래서 전방 내측에 피내 주사를 해서 모기 물린 자리처럼 물집을 만들 거야. 그죠? 그럼 그 만든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얼마 뒤에 보겠다? 48에서 72시간 뒤에 체크하겠다. 그럼 이때 뭘 체크할 건데? 뭘 볼 건데요? 우리가 이 모기 물린 것 좀 올라온 자리가 2, 3일 뒤에 얼마나 왜 긁고 나면 우리 모기 물때 막 긁고 나면 띵글띵글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말해서 경결의 직경, 경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결이라는 건 땡글땡글한 건데 그거를 지름, 원처럼 동그라미로 생각한다면 지름을 자를 가지고 와서 재볼 거야. 경결의 직경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때 지름을 재봤더니 중요하죠. 만약에 그 크기가 10mm 이상이에요. 그럼 10mm 이상이면 당신은 투베르 쿨린 검사에서 무엇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럼 지금 여긴 안 적어놨는데 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러면 안 적은 건 너무 당연해서 안 적은 거예요. 중요한데 양성이라는 말은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말은 현재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앓은 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앓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 다음 뭐 할까?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겠죠. 그럼 이때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는 거는 1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에요, 3차예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생겼다면 빨리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2차 예방인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10mm 이상의 양성이라면 9mm 이하야. 9도 안 된다고. 그럼 이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당신은 음성입니다. 그럼 중요한데 안 적었어요? 음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은 혈액균에 노출된 경험이 그럼 없다는 말은 언제든 걸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음성자에 대한 처치는 BCG 접종하는 거죠. 무슨 면역? 인공 능동 면역. 그리고 BCG는 생균, 사균, 생균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해. 6번은 아시죠? 6번은 막 달달 외울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는 걸로 스킵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 BCG 접종 부위라고 돼 있어요. 그럼 BCG는 인공 능동 면역이죠. 이거 언제 맞아요? 기본 필수 예방접종 스케줄에 의하면 4주 이내 맞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결핵이 있다면 4주 기다리지 말고 출생 즉시 맞겠고, 그럼 이거를 어느 쪽에 맞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좌측에다 맞을게요. 그럼 좌측 상박, 팔의 밑부분에 삼각근 중앙 부위에 하겠다. 그리고 이때 주사 방법이 뭐를 한다? 피내 주사를 하겠다. 그래서 피내 주사하면 여러분 어떤 거가 떠올라야 된다? 무슨 반응을 알아볼 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반응 알아보는 것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디프테리아를 알아보는 테스트 여러분 디프테리아 알아보는 거 DS라고 했죠. 시크 테스트 그거 피내 주사예요. 피내 주사예요. 그 다음에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 SD 테스트 그거 피내 주사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 문제에서 반응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뭐다? 피내 주사예요. 그리고 또 금방 말했다시피 진단 내릴 때도 테스트 하잖아요. 그것 때도 피내 주사, 결핵을 진단하는 테스트, 뭐죠? 투베르쿨린 테스트. 그거 피내 주사로 아까 모기 물린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겠다? 과민 반응. 항생제, 뭐 알레르기 반응, 무슨 과민 반응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뭐다? 피내 주사예요. 그래서 반응을 본다, 진단한다, 알레르기 뭐 이런 말 나오면 피내 주사 그거 하세요.
됐고, 자, 그러면 결핵을 퍼뜨려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그럼 전파하는 방법에서 가장 이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찾아봐. 소각이에요. 결핵 환자의 모든 소독에 가장 좋은 거는 특히 객단 소독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에요.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모든 물건을 다 태울 순 없잖아. 그럼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이런 거를 매번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일광 소독을 하겠죠. 그럼 이때 일광 소독은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소독을 하는 거죠. 자외선의 효과에 뭐가 있으니까? 살균 작용이 있으니까. 일광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방은 자꾸 어떻게 한다? 환기시켜.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결핵 환자가 균이 있으니까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환자가 제가 전염성이 있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전염성이 있다 이 말 없으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그런데 문제에서 활동성 결핵이다. 활동성 결핵은 한마디로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 이 말이 들어가면 문 열면 안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균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균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겨서 붙들어두는 병실. 그런 병실을 뭐라고 한다? 음압병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활동성 결핵이다 이를 말하면 음압인데 그냥 그런 말 없이 결핵 환자 방을 열어준다? 맞는 말. 아셨죠?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이 환자가 균이 있나 없나 알아볼 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어떤 거였어? 객담 검사. 그럼 이 객담 검사는 언제 하는 게 좋다? 이른 아침에 첫 기침을 해서 받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문제에서 기본간호로 가서 이 환자 객담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객담 배양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객담 배양 검사를 해달라 했다면 환자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객담 컵을 주면서 배양 검사 오더가 났으니까 가래 뱉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반 결핵 객담 검사는 아침에 칵 해서 뱉어내면 되는데 객담 배양은 무균적으로 받아야 되잖아. 소변 배양 무균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료 안 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안에서 뽑아야 되니까 소변 줄였어. 그럼 객단 배양은 입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입에 있는 균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석션. 석션. 그래서 객단 배양은 석션. 흡인을 해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객단 배양하면 석션이에요. 아셨죠? 소변 배양하면 소변줄을 꼽는 거고. 배양이라는 말이 들으면 모균적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균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놨어요. 밑에 보균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균이 있는데 증상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보균자는 증세가 없거나 좀은 약간 있는 상태지 크게 증상은 없어요. 근데 균은 갖고 있다 없다? 균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이 글씨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라고 적어 놓은 거고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말을 이해하세요. 균은 있지만 증상이 없이 병원체가 있어. 그럼 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옮길까 안 옮길까? 옮겨요. 병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길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균자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균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게 보균자잖아. 근데 그거를 언제 옮기냐면 참고로 언제 옮기냐면 그 질병의 잠복기 때 옮기라. 옮기는 보균자야. 그럼 뭐라고 할까? 잠복기 보균자. 그리고 지는 다 나아갈 때쯤, 회복될 때쯤인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다녀. 그런 보균자는 뭐라고 할까? 회복기 보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더라도 언어가 하나는 기억한다? 건강보균자는 기억해야 돼. 건강보균자는 뭐 어떤 사람이 진짜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건강해 보여. 근데 균은 이름에서 보균자니까. 아까 보균자 정의가 뭐였어요? 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옮겼어, 안 옮겼어? 옮겼어. 너무 멀쩡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있다면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렵다. 가장 관리가 어렵다. 이 말은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폴리오 일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보균자가 누구냐? 그런 말하면 건강보균자라는 거. 그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어떤 거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호래장파, 세장 떠올리면 되겠죠. 이름 다 까먹어도 그건 어째 그래 잘하냐? 호래장파, 세장은 입에 붙었어. 그럼 이 호래장파, 세장 수인성은 말 그대로 물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같은 물을 먹은 사람들은 같이 걸려. 그래서 급수 지역이 일치해요. 급수 지역이 그 물 같이 먹은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온물 같이 쓴 사람 다 걸리는 것처럼 급수 지역이 일치하고요. 그 같이 마신 물에서 같은 균이 나와 동일 병원체가 배출이 돼요. 그리고 발생은 같이 먹었으면 한꺼번에 생기지. 그럼 우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걸 뭐라 그래? 발생률. 발생률은 높다, 낮다? 높아요.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냥 다다다닥 다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중에서는 누가 잘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식중독이잖아요. 수인성은. 식중독은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나이는요, 상관없어. 그 다음에 직업 상관없어요. 세 번째 줄 조심.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로 수인성 식중독은 여름에 많기는 많아요. 근데 우리말은 여러분 끝까지 잘 봐야 된다. 하절기에 많긴 많지만 꼭 여름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절기에 많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특정 계절에 발생한다. 틀려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 것 중에서 보고 중독이 된 테트로도톡신 있죠. 그것도 여러분 여름에만 주로 생기거나 특정 계절에 생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관계없는데 주로 여름이 많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식중독 때문에 사망을 많이 했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코리아 장파세장은 몇 급 감염병이죠? 2급이거든. 만약에 사망률이 높았다면 1급에 들어갔을 건데 1급은 아니거든요. 사망률은 낮아요. 그리고 2차 감염은 어떤 거냐면 식중독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2차 감염률도 낮아요. 근데 뭐만 높은 거요? 발생률만 폭발적이야. 그럼 이때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시는 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거를 음용수 관리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물 관리를 잘하자. 6번 중요합니다. 단답형이긴 하지만 자주 물었어요. 음용수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비입니다. 자, 인구와 출산에서 나온 성비. 자, 성비는 여러분, 노인하고는 상관없어. 노령화 지수나 뭐 노령 인구하고 성비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성비는 뭐만 보겠다? 남자, 여자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성비의 정의는 여자가 100명일 때 뭐예요? 남자의 수. 그거를 성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분모 분자로 말하면 또 헷갈려 하더라. 그럼 이때 분모에 분모가 밑에죠?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자 수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위에 분자에 누가 들어간다? 남자 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겠지.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다 곱하기 해서 여기 100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비야. 성비. 그럼 이때 그거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100명일 때 여자 수가 10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입니까? 그게 성비라고요. 그럼 이때 여러분 여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남자가 80명이야. 그럼 성비 얼마야? 여자가 100명이고 남자가 80명이야. 헷갈리시면 그 공식 안에 넣어봐요. 여자가 100명이고 남자가 80명이면 성비는 8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럼 이때 성비가 1차 성비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1차는 뭐다? 태아 성비. 2차는 출생 성비.
3차는 현재 성배요. 이 중에서 장래 인구를 예측하기에 좋은 건 어떤 거다? 2차 성비가 장래 인구를 예측하기에 좋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자 해석해 보세요. 3차 성비 120이란 하면 3차라는 말을 해석하고 성비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겠지.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시면 현재 여자 100명일 때 남자 120명 그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수첩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모자 보건 수첩에는 산전, 산후관리 이런 거 들어가요. 예방접종 들어가요. 영유아 성장 발육 들어가요. 그런데 가족계획과 피임 같은 거는 안 들어가요. 그럼 이때 모자 보건 수첩에 임산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뭐가 여러분 하나 해볼까? 이 뭐가 누구가 되는 거야? 그 엄마지 그래. 뭐가 여러분 엄마인데 이 뭐가 범위를 말해보세요. 뭐는 모성은 어떤 거다? 가임기 여성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가임기 여성 하면 15에서 49세까지 15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과 플러스 누가 들어간다? 임산부가 되겠죠. 그럼 이때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그런 사람을 임산부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여러분 문제집에서 많이 봤잖아. 다음 중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했는데 분만 후 12개월인 여성.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것처럼요. 하셨죠? 그 다음에 자는 뭐야? 자는 영유아 몇 세? 6세 미만. 그럼 이때 7세 남아 안 들어가. 10세 여아 안 들어간다고요. 6세 미만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자 보건법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모자 보건법상 자, 여러분 요거는 용어 정의로 하나 그래도 좀 알아둡시다. 어떤 게 있냐면 조사나라는 말을 하지. 그럼 조사나라는 거는 언제 나오는 아기를 조사나라고 한다? 너무 일찍 나온 거죠. 37주 미만이에요. 37주 미만에 출산했을 때 조산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사가는 여러분 만사가는 정상분만이야. 그럼 정상분만이 우리 10달 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10달이 몇 주야? 40주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딱 칼같이 그래. 한 2주 정도 빠를 수도 있고 2주 정도 늦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상분만은 38에서 42주 그때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나 용어 하나 몇 주까지인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수가는 참고로 42주 지나서 나온 거 좀 익어서 나온 거죠. 커서 나온 거.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자, 신생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생아는 생후 28일 미만. 그러면 초생아는 여기 안 적혀지만 초생아는 생후 7일. 생후 7일 미만을 아기를 뭐라고 한다? 초생아. 맞아. 그 다음에 영유아 이래 말하면 6세 미만. 그리고 우리가 사산했다 이래 말할 때 사산은 임신 28주 이후에 죽은 아기를 분만하는 거 그거를 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은 아까 설명했어요.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잠깐만 볼까요? 그럼 이때 이거는 여러분 WHO에서 또는 모자보건법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모성에서 다룰 수도 있고 또는 공중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임산부가 얼마마다 자주 가야 됩니까? 룰을 정해놨다니까? 룰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 룰이 7개월까지는 얼마에 한 번씩 간다? 7개월은 4, 7, 28. 제가 주수로 말한다면 28주까지야. 28주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시고, 그다음 그 이후부터 36주까지는 한 달에 아기가 좀 많이 태아가 컸으니까 한 달에 2번 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아기가 나올 때까지 한 달에 4번 가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는 거야? 24주에 갔다 왔어요. 24주에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언제 갈까? 28주에 갈게. 그럼 28주에 갔다 왔어요. 그럼 언제 갈까? 28주까지 갔다 왔으니까 지금 보기 1, 2, 3에서 이제 어디에 해당한다? 2번이지. 그럼 이제 30주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32주에 가고, 그 다음에 34주에 가지. 그죠? 아직 2번이잖아. 그리고 34주에 갔다 왔어. 또 언제 갈까? 36주에 가겠지. 그럼 이제 36주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2번도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 3번이니까 37, 38 이렇게 분만할 때까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역류와 정기건강진단이에요. 그럼 이때 역류와 정기건강진단은 얼마마다 받습니까? 한다면 신생아는 수시로. 그래서 신생아는 수시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1년까지. 여러분 1년까지면 영아 때야. 그럼 영아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5살까지 유아죠. 영유아할 때 유아. 그 1살 이후부터 5살까지는 6개월에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 그럼 이때 10개월 된 아기는 얼마마다 가야 돼요? 10개월 된 아기는 1개월에 한 번이겠죠. 3살 아이라면 6개월에 한 번.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인구 정태 통계라는 거와 인구 동태 통계가 있어. 그럼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인구 동태 통계는 여러분 어떤 걸 돌리면 들쑥날쑥 변동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장 변동이 많은 거는 뭐가 있어요? 출생, 사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쑥날쑥 기간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변화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인구 동태 통계예요. 그럼 인구 동태 통계하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률, 사망률, 뭐 또는 혼인율, 전입률, 전출률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 인구 동태는 어떤 키워드를 잡으면 된다? 율 이만 들어가면 돼. 율 이런 말 들어가면 인구 동태다. 반면 인구 정태는 어떤 거냐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한 거 아니고 지난달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야. 그냥 2026년 1월 30일 현재 이 서구 검단 지역의 한국 이렇게 물었다면 현재 이 순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거 물은 거지. 지난번하고 비교한 거 아니라고요. 어느 한 순간 딱 말할 거야. 그게 바로 인구 정태예요. 그럼 인구 정태 통계는 연령별, 성별, 직업별, 산업별, 도촌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어떤 키워드가 공통으로 들어갔어요? 별 이런 말 들어가면 정태야. 그 밑에 여러분 줄 안 그어져 있죠? 거기에 보세요. 줄 안 그어진 거에 인구 동태 통계는 오른쪽에 어느 거랑 역줄을 그어야 된다? 출생률, 사망률 하고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인구 정태 통계는 연령별, 성별 이런 거 하고 그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구에 나눠볼 때요. 양적 기준 있죠. 보기에서 가끔 보셨죠? 모의고사에서 양적 기준은 숫자잖아. 뭔가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인구에서 뭐가 있어? 나이지. 사람들의 나이, 연령은 양적 기준이 들어가요. 반면 내부의 퀄리티를 따지는 성, 직업, 교육 이런 거는 질적 기준이에요. 그럼 줄을 꺼놔야 돼. 줄을 꺼놔야 돼.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옆에 그냥 줄 꺼야 되는 거예요. 줄을 꺼셔야 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부양비라는 걸 언급했네요. 부양비. 자, 부양비예요. 자, 부양비는 여러분 너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부양비라는 거는 공식에서 이 공식을 달달달달 외울 건 없는데 아시고는 있으셔야 돼.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죠. 그럼 부모는 엄마가 어미가 자식을 업어줘야 되니까 밑에 깔려 있어.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경제활동 인구가 나이는 몇 살이다? 15에서 64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엎혀 있어야 되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누가 된다? 일을 안 하는 인구가 되겠죠. 그럼 15에서 64세가 일을 하는 거라면 15세가 안 되는 0에서 14세.
먹여 살려야 되겠고 64세까지가 일하는 거니까 65세 이상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4세 요 인구를 뭐라고 말해? 유소년 인구.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은 뭐라 그래? 노년 인구. 어린애, 노인 다 먹여 살리는 거니까 이 부양비는 뭐라고 할까? 부양비라고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총부양비 이렇게 말하겠죠. 총부양비.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부양비는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는데 노년 부양비를 구하라 그랬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65세 이상 노인만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부양비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어린애, 노인 다 먹여 살리는 총부양비, 노인 먹여 살리는 노년 부양비, 어린애 먹여 살리는 유소년 부양비.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가 높다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가 높다.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모성 사망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모성 사망률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맨 네 번째 보시면 모성 사망비 하는 거 있죠.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개가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모성 사망이란 말이 들어갔어. 그럼 이거 여러분, 모성에서 했다? 모성 사망이란 무엇을 말하냐? 이러면 엄마가 죽었다고요. 모성이. 뭘로? 합병증으로. 그럼 어떤 걸로 죽었습니까? 임신 중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죽거나 또는 분만하다가 죽거나 또는 산욕기 때 죽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신, 분만, 산욕으로 인해서 죽는 거를 모성 사망이라고 해. 그럼 지금 모성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비나 분자는 똑같아. 모성 사망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말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위에 분자에 있는 말 들어가고 차이점은 모성 사망률하고 모성 사망비에서 모성 사망률은 가임 여성 수가 밑에 분모에 들어갔다면 모성 사망비는 출생 아수가 들어갔어.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그냥 아, 비 이렇게 했어. 출생 아, 모성 사망비 아, 비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생 아 들어가는 모성 사망은 모성 사망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습니다. 끝에 10만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 참고로 보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묻는 거는 분자예요. 분자에 모성 사망의 정의가 들어가야 돼. 임신, 분만, 산욕기, 사망자 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모압이는 가임 여성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0에서 4세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거예요. 0에서 왜 5세도 아니고 왜 4세요? 몰라. 그냥 공식으로 정했어요. 하셨죠? 모아비의 공식은 가임 여성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0에서 4세가 몇 명입니까? 그게 모아비예요.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다 헷갈린다면 부양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성 사망에서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임신, 분만, 산욕기, 합병증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요. 되셨죠?